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유튜브 채널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죠. 또 공산당 총서기,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 시진핑이 이번에 브라질에서 개최됐던 브릭스 회의를 불참하였습니다. 시진핑의 불참을 두고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 공산당의 궁극적인 군사 목표가 대만을 침략해서 복속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광활한 대지가 있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땅에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7월 5일에서 8일까지 있었던 브라질에서의 브릭스웨이, 브릭스웨이라는 것은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정도가 지금 포함이 되고 또 거기에 여러 나라들이 또 참가를 추가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브라질 브릭스 회의에 시진핑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무슨 특별한 내막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진핑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브라질을 중국이 냉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진영에 서 있는 한 외교 또 고위직에 있는 한 사람은 최근 트럼프가 닉슨 전 대통령이 취하고 있던 닉슨 대통령의 역방향의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푸틴과 연합을 하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 시진핑에 대항해서 중국 공산당을 조기에 절멸시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일부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다음 목표가 대만이 아니고 러시아의 시베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사하공화국, 또 브리아트 공화국, 또 바이칼 호수가 있는 그쪽 지역을 지금 에너지 자원 등등을 눈독을 들이는 중국 공산당이 별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다가 연해주까지 중국이 블라디보스톡 또 하바롭스크가 있는 그쪽을 또 중국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번에 브릭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외교상에 있는 냉전이 시작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 내부의 위기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총리는 이강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식의 발음은 리창이죠. 그냥 창이 아니고 창이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리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총리인데, 자, 이 사람이 지금 이번에 시진핑을 대신해서 제17차 브릭스 회의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자, 예전 같으면 중국 우한 폐렴이 전 세계를 퍼진 팬데믹 현상이 일어난 그 상황 속에서도 시진핑은 이 브릭스 회의에 참석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참석을 하질 않았습니다. 자, 지금 외교상 일정상 부득이하게 1년 내에 브라질 대통령, 이것도 지금 가짜 대통령이죠. 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브라질 대통령을 2번이나 만났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미국의 언론사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번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인도의 머디 총리를 최상의 주빈으로 초청을 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진핑의 얼굴, 체면이 손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중국의 시진핑이 참석을 안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이 아직까지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이따이 원로드 원벨트라고 하는 친중화 작업이 되겠죠. 여기에
브라질 아직도 가입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브라질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시진핑이 브라질에서 열리는 브릭스에 참석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독일에서는 지금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냐면 이번 시진핑의 불참이라는 것은 북경이 즉 중국 공산당 정부가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과거처럼 상징적으로 그냥 곳곳마다 다니면서 얼굴 들이밀기를 하는 이런 것은 이제 그만두고 실질적인 중국 공산당의 국가 이익을 취하자는 데 있다.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뭐라도 지금 잡기는 잡아야 할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브릭스 국가에 대한 수출이 겨우 3% 증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구라파죠. 또 아시아에 대한 수출 증가율보다도 낮은데요. 반면에 브라질, 인도, 남아공, 러시아 수입은 최고로 21%까지 낮아져서 경제적인 흡인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진핑이 그동안 브릭스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브릭스 총회 불참은 비정상적으로 무엇인가 시진핑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 남아공 회의 당시 통역 수행원이 뒤따라오다가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런 통역 수행원이 차단되었던 것이 부담이 되어서 이번에는 아예 빠져버렸다. 이와 같은 의견이 나오면서 권력 투쟁에 따라서 좀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의 대권이라는 것은 국가 원로급에 해당하는 온가보, 원지아바오라고 그러죠. 굉장히 서민의 풍모를 띠고 있는 역대 총리였죠. 사실 알고 보면 그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군사위원회 부주석을 하고 있는 장우협, 장요시아 이 사람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1일 홍콩의 이가초, 리지아차오 행정장관이 연설에서 단 한 번도 시진핑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부에서 퇴역한 토마스 맥런이라는 전 국가안보 고문이 있는데 이분도 중국의 내부 권력 위기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번 브릭스의 불참은 평범한 외교 사건으로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정치적 소동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포스트 NYP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 의전국의 국장을 하고 있는 모니카 크롤리는 최근 한 블로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특수한 외교 정책인 닉슨의 역방향 외교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1972년 닉슨 전 대통령이 방중할 당시 중국과 연합하여 소련의 강력한 군사 위협에 대항을 했던 것처럼 현재 도널드 트럼프는 반대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푸틴과 연합해서 중국 공산당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간에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길을 걷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최근 몇 년간 미국은 모스크바를 북경으로부터 밀어내서 전 세계 전략을 다시 뒤섞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외교 전략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비판하면서도 푸틴과 보조를 맞추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젤렌스키를 비판하고 있습니다마는 5월 달에 푸틴이 무인기로 우크라이나를 습격한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이 미쳤다는 등 어떻게 보면은 종잡을 수 없는 다가가면서도 비판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등
아주 전형적인 상대편으로 하여금 중심을 파악할 수 없게끔 하는 이런 고도의 지능적인 외교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외교국장인 모니카 크로울리는 트럼프 정부에 참여한 동기가 트럼프는 공화당을 구할 뿐 아니라 미국과 전 서방 국가를 구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공산당은 시베리아를 침략하지 대만을 침략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서 다 똑똑한 건 아니겠지만 하버드 MBA 출신이라고 하는 국제문제 전문가 존 러너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존 러너간이 최근 중국 공산당의 군사 목표는 대만이 아니고 러시아 극동지방의 시베리아란 글에서 대만에 대한 공격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과거 히틀러가 영국 해협보다 5배나 넓어서 건너지 못한 점을 들어가면서 대만 배후에는 미국이 버티고 있어 참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소가 있죠. CSIS, Center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입니다. 이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2023년 전쟁연습이라는 이 보고서에는요.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3주일 내에 1만 명의 병사와 155대의 전투기 그리고 138척의 군함이 희생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 손실액이 10조 달러에 이르고 전 세계적으로는 GDP의 10%의 손실이 뒤따르게 될 것이며 대만 반도체 산업의 괴멸적인 손실로 중국의 과학기술 산업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시베리아의 경우 넓고 넓은 땅에 사람은 적은 데다가 중국에게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 천연가스, 황금, 다이아몬드, 그리고 지구 전체 20%인 지표면이 얼지 않는 담수 등으로 중국 북방 지역에 갈수, 물이 부족하는 거죠. 이 갈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군사력이 상당히 소진이 되었고 시베리아를 방어할 병력이 허약한 처지에 있다는 점, 따라서 중국 공산군이 신속하게 러시아의 저항을 압도할 수 있다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연방안전국의 내부 문건에 의하면 러시아도 일찍이 중국 공산당의 극동지역 침투를 걱정하며 러시아 과학자 포섭이나 군사기술 절취 및 영토 분쟁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 침공을 한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특별 군사 행동으로 재빨리 시베리아를 점령하면 서방 측에게 중요한 이익이 걸린 지역도 아니고 또 러시아가 현재 중국 공산당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푸틴도 결국에는 참을 수밖에 없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述한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트럼프가 취하고 있는 닉슨의 역방향 전략, 즉 과거는 미중 수교를 통해서 소련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와 러시아 간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을 떼어내는 이와 같은 닉슨의 역방향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트럼프는 이미 중국 공산당의 야심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중국 공산당, 즉 북경 공산당 정권에 대항하도록 하는 것으로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수년 내에 극적인 변화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트럼프가 러시아와 연합하여 중국 공산당에 대항하는 이와 같은 전략이 성공할 것인가는 지금 사뭇 귀추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정말로 대만을 포기하고 시베리아를 쳐들어갈 것인지 이것 역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발상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존경받아야 될
그런 생각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는 트럼프가 과연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 공산당이 지금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곧 있으면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